안녕하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사례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제 사례 앱은 이제 파이라킥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 사안에서 팩트 파인딩, 즉 어떤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과연 이제 이슈가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근거 법령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가능한 해석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유권적 판단,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이제 평석자의 생각, 그리고 그 입장에 따른 결론으로 이제 이어지는 게 전통적으로 한 15세기 이후의 법학 방법론이에요. 이걸 이제 팩트 파인딩에서부터 해서 파이라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별게 아니고 이 사례에서는 이제 문제점, 우리가 일반적인 사례 답안, 학설, 이제 판례, 이제 검토, 사안 적용으로 나오는데, 사실 변호사 시험이 200점인데 사법시험 같은 경우 100점에 2시간을 봤어요. 근데 변호사 시험은 200점에 2시간인데 이 논점이 사실은 200점만큼 있어요. 사법시험보다 논점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보통 연습을 시킬 때는 FM으로 시작을 해서 그걸 더 줄여가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쓰는 게 판례하고 사안 적용 위주로 이것만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어떤 10점 만점 정도가 들어간다면 1점밖에 안 줘요. 그리고 이제 뭐 판례를 2에서 3점을 주고, 여기를 또 1, 2점 주고, 1, 2점 주고, 이렇게 하면 점수가 너무 적은데 여기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2점, 2점, 3점, 3점, 뭐 3.5, 2.5. 아무튼 이 검토를 너무 무시한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선택형, 사례, 기록. 선택형이라고 하는 건 지식,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석이라고 하는 것, 바로 사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글 쓰는 것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는데 이렇게 쓰는 것은 지식만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게라도 검토를 써야 됩니다. 검토를 써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다만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게 이제 절차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조문을 찾아서 절차를 적용하는 걸로도 충분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학설 검토 형태의 문제가 되겠지만, 가끔씩은 형사소송에서는 이제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근거법령을 찾고 이 근거법령에다가 적용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생각만 무조건 할 수는 없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냥 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로 치면은 수거와 같이 전형적인 서술들이 있어야 돼요. 이 전형적인 서술을 암기하고 숙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판례도 조금, 요즘에는 이제 판례를 원문대로, 근데 사실 판례의 원문대로 암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판결 요지죠. 판결 요지를 요약해서, 그러니까 이제 핵심 키워드를 살려서 이제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례도 준비하고, 이제 검토 같은 경우는 누구나 쓸 수가 있긴 하지만 이게 너무 추상적이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례 답안 길게 써야 2줄 쓰는 건데, 여기에서 뭔가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이것도 역시 어떤 좀 촌철살인과 같은 거. 혹은 이 검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조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야, 너 사람 죽였으니까 이 나쁜 놈아, 아주 나쁜 놈이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너도 죽어. 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뭐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좀 표현을 하자면, 뭐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뭐 권리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그에 준하는 어떤 사형을 처해서 이 사람에게 응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그냥 쉽게 형법 250조 1항에 따라서 사형이 가능하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만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법조문을 좀 활용하는 방식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 그리고 이제 무턱대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학설 판례 검토 준비하는데 사안 적용이 안 돼요. 어떤 사안에서 쓰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례 암기장, 이 암기장은 앞쪽에 선택형 파트가 있고 뒤쪽에 사례형 파트가 있는데 사례형 파트는 전부 다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 사안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부 자체가 판례 공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거의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걸 그 위치에다 정확히 쓰도록 준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191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193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그 수사 지금 이제 처음에서 우리 실무상에는 이 내사라는 단계에서 뭐 이 건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가 다 진행이 돼서 이제 수사 종결 처분 특히 공소제기가 있게 됐을 때 공판을 진행하고 판결 선고에 앞서서 이 공판 단계에서 어떤 증거법의 적용 그리고 공판에서 어떤 심판 대상 수사에서 임의수사, 강제수사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 강제수사와 관련해서 영장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장 없이 체포하는 형태.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적법하게 체포할 수 있는 근거. 그 다음에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영장 없는 압수.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압수수색의 절차와 관련해서 사전영장에서 어떤 절차 문제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장주의 예외. 자, 이제 주로 사례가 나오는 게 앞에 영장 없는 체포에서 시작해서 아마 최근에는 형사소송에서 가장 핫 이슈가 압수수색이에요. 예전에는 사람이 있을 때 일단 어거지로라도 잡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포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고 실제 이른바 성질영상 불변론이라고 해서 물건은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성질이 변하느냐 형상이 변하느냐 그래서 이 압수수색 절차 위법해도 증거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은 발전을 못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잡는 과정에서 체포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줄을 이뤘다면 지금은 사실은 체포가 위법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적법한 체포로 보이는데도 뭐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변호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나오니까 수사기관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체포 절차를 철저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영장주의 예외로 잘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장을 받아서 하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영역과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때 긴급히 영장주의 예외로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하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영장 없는 체포, 압수수색 절차와 영장주의 예외.
그 다음에 이제 공판 단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출제가 조금 적게 되고 있는데, 이 공소장 변경의 문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증거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것 이외에 이제 기판력에 대한 문제든지 이 부분 지금 강의에서는 다루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기서 나오는 이 논점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례의 70에서 80%, 그리고 기록에서도 80에서 90% 정도 해결을 해나가고, 그래서 사례를 공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지식 측면도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법전하고 그 다음에 필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교재를 가지고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례를 잘 쓰기 위한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신병 확보입니다. 자, 영장 없이 질문이 이렇게 돼요. 체포할 수 있나?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주 문제가 되는데,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지만 체포에서는 영장이 없이 긴급 체포. 사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들이 현행범 체포가 있고 긴급 체포가 있고 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 수사의 95% 이상은 경찰이 행합니다. 실제로. 특히나 검찰 단계에서 영장 없는 체포는 거의 안 해요. 우리 영화에서 보니까 막 검사들이 날아다니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로스쿨을 있다가 졸업하면 갑자기 살인범들이나 조폭하고 격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가가지고 주짓수 요즘 뭐 하고 격투기 배우고 해도 칼 들고 설치는데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맨몸으로 오랜 경험 동안 싸운 경찰들은 하는데, 검찰들은 압수수색은 영장 받아가지고 사실은 평온하게 하는 거고요. 근데 강렬한 몸싸움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체포에서 실제로 경찰들이 선택하는 것은 똑같으면 현행범 체포를 합니다. 왜 현행범 체포를 하냐면, 긴급 체포 같은 경우는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긴급 체포를 조금 꺼려 합니다. 근데 꺼려 할 뿐이지, 실제로 예를 들면 경찰 형사팀 같은 경우는 향후 이어지는 압수수색 때문에 체포 방법도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현행범 체포를 하면 압수가 체포 현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긴급 체포를 하면 217조 1항에 따라서 장소를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긴급 체포에서 압수수색 217조로 가면 야간에는 또 안 돼. 그래서 주간, 야간을 골라가지고 이걸 면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변호인들이 혹은 로스쿨에서 생각하는 거 경찰 대충 수사할 것 같다, 큰 오산입니다. 요즘은 이제 법치주의가 확립돼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런 고민은 나중에 가서 이제 해볼 수 있게끔까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행범 체포와 관련해서, 그 다음 긴급 체포와 관련해서 얘네들의 이제 특징은 무엇보다도 미란다 원칙의 고지입니다. 근데 요즘은 미란다 원칙을 잘 고지하는데, 옛날에는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는 것을 수사관들이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뭐 형식을 갖춰서 한다는 게.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대학 다닐 때 보면은 오토바이 2대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택시를 위협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지금 편의점이지만 그때는 편의점이 없었으니까 슈퍼 앞에서 그걸 야간에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오토바이들이 가가지고 택시기사 멱살 잡고 위협하는데,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이 왔는데, 체포를 하면 미란다 원칙 고지가 아니라 딱 잡고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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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번 하니까 차에다 밀어넣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가 적법할 수가 없어요. 현행범 체포로 가면 되는데 적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런 신병 확보 수단으로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러분 답안 쓸 때도 이제 경직법이라고 쓰면 돼요. 3조 2항에 임의동행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26조에 임의동행이 있고, 그리고 법에 규정이 없는데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수사상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5가지를 썼어요.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이 5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쓴 이유가 뭐냐면은 시험 질문에서 임의동행했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임의동행은 적법하냐라고 물어보는 게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체포는 적법하냐. 세 번째는 대놓고, 자, 한번.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임의동행은 적법하냐 하면은 여기 5가지를 다 써야 돼요. 체포는 적법하냐, 이 2가지. 근데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냐 하면은 현행범 체포만 써도 돼요. 이게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임의동행은 적법하냐 하는데 5개 쓰냐 하면은 어떤 사람을 영장 없이 데려왔어요. 자, 현행범 체포 아니면 위법한가요? 경직법상 임의동행이든지 수사상 임의동행이든지 긴급체포든지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로 끝이 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걸 한번 적은 김에 중복해서 적지 않게 이 경직법에서 이제 임의동행은 가장 기본적으로 거동 불심자. 교수님들은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고, 실무에서는 이제 거동 수상자라고 씁니다. 를 대상으로 한다. 불신검문의 과정에서. 불신검문이 뭐예요? 불신검문. 불신검문. 사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요 표현을 조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심. 불심. 이 심자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던 한자는 아니라 그래요. 이 심자는 찾을 심. 끄집어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거동불심자라고 하는 것은 거동이 불심, 뭔가 속에 감추고 있다. 속에 무엇인가를 감춘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검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뭔가 꽁꽁 감추고 있는데 요걸 국가기관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약간 사찰의 느낌이 나고 권위주의적 색채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한 2000년대 이후에 불신검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왜? 국가가 국민을 뭔가 요놈들 속에다가 꽁꽁 감추고 다니지. 내가 그거 찾아내겠다. 사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직무질문이라고 쓰고 거동불심자가 아니라 거동수상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불신검문의 체계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이 불신검문과 관련해서 이제 보안경찰 작용이다. 사법경찰이다. 설명할 게 타고 가면은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보안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작용, 행정법에서도 공부하지만
경찰작용. 그래서 행정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을 협의회 행정경찰, 보안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하는 행정작용, 행정경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경찰이 주차 단속을 한다거나 일종의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행정, 그 다음에 도로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게 보안경찰 순찰을 하고, 사법경찰은 이제 수사작용이겠죠. 자, 이거 설명만 이게 마치고, 근데 이 불신검문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조치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경찰이 이 강남역 주변에서 불신검문을 한다. 왜? 이 주변에서 누가 하나 죽이겠다. 이렇게 살인 예고의 글이 나와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어떤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를 들면 어떤 행선지를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소지품 검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애매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자의 요소가 수사 요소와 보안경찰 요소, 이 행정의 요소가 애매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불신검문의 이면에는 바로 범죄의 혐의가 주관적으로나마 존재를 했으면은 이때는 불신검문을 하면 안 되고 수사작용, 수사하여야 합니다. 이른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은 검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그 다음 사법경찰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는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애매할 때, 그럼 불신검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지나가는 행인들 출퇴근 시간에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경직법 3조 이하에 보면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는 자, 이미 이루어진 범죄, 행하려는 범죄에 대해서 안다고 인정되는 자인데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잠깐의 외모만 보고. 그래서 일단 애매하니까 불신검문을 하되 향후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미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하면 소급하여서 최초의 불신검문 시부터 수사를 했다라고 해주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 이미 범죄의 혐의는 없다. 어떤 예방작용으로서 소급해 주는 거예요. 어떤 행정작용과 수사작용인지를 판단하기 애매할 때 임시조치로 하되 사후에 수사라고 판단되면 수사에 관한 규율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동불심자로 다시 설명하면 결국은 거동불심자는 애매한 경우예요. 혐의가 애매한 거. 그래서 뭐 혐의가 애매했을 때 나오는 거. 이미 범죄의 혐의가 딱 드러나 있으면 거동불심자가 아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경찰관이 순찰을 하다가 112 통제실에서, 상황실에서 무전이 옵니다. 키 180, 검은색 맨투맨 입고 안경 쓰고 소매치기범이 역삼역 인근 뒷골목에 도주 중 가방을 메고 백팩을 메고, 그럼 경찰관이 딱 가면 누가 안경 쓰고 검은색 맨투맨을 입고 백팩을 메고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혐의가 있나요? 뛰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을 정도, 애매한 정도. 일단 세워서, 잡아서도 사실은 위험한 표현이고, 일단 세워서 행선지를 묻거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거. 그러다가 진짜 그 사람이 맞으면 처음에 세웠을 때부터 수사로 가는 거. 아무튼 애매할 때만 가능한 임시조치다. 자, 주민등록법 26조는 대한민국 사람은 17세 이상부터는 이제 주민증을 소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민증 가지고 다니나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 주민등록법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거동불심자, 임의동행 보면 경직법 3조 2항 거동불심자로서 현장에서 질문하는 게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당해인에게 불리할 때라고 하는데, 이런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요건은 상당히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어요. 어디서나 질문하면 당해인에게 불리해요. 근데 핵심은 거동
수상자, 거동불심자.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자, 신분증을 제시를 거부하고, 제시를 요구했는데 거부하고 어떤 신원불명자로서 이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돼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수사처분이라고 하는데, 주민등록법이 적용되는 것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등록법이 왜 만들어졌느냐부터 살펴봐야 돼요. 주민등록법이 만들어진 것은 김신조 일당이 예전에 청와대를 급습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문을 날인해 둡니다. 이건 뭐냐면은 신원불명자는 이 난파간첩을 전제로 한 거예요. 무장공비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른다고 신원불명자가 아닙니다. 내 이름 몰라요. 그렇다고 신원불명자가 아니에요. 신원불명자는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다. 무장공비에 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원불명자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갑이 절도 혐의가 인정이 돼요. 주의 사정을 볼 때 절도범인 것 같아. 근데 이쪽으로 가려면, 체포로 가려면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근데 절도 혐의가 있는데 피의자로 입건을 했는데 아직 체포까지는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거동불심자가 아니고 신원불명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상 임의동행. 아니, 형사소송법 200조에 보면은 피의자 신문 규정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200조 1항 한번 볼까요? (200조) 1항이 아니라 200조.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이 관한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자, 피의자를 불러다가 듣는 거. 이제 신문과 신문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출석 요구 방식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출석 통보서, 서면에 의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뭐 팩스, 그 다음에 요즘 문자로도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인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경찰관이 찾아가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와주세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근데 본인이 그럴 필요 없다. 순찰차 가져가는데 순찰차 타고 가겠다. 같이 가겠다. 이렇게 진의에 기초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법리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수사상 임의동행은 이들과 달리 범죄 혐의가 있는 자, 이 피의자가 동의 얻어 동행하는 거. 이게 해석상 가능하냐? 일단 판례는 해석상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수사상 임의동행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은 거동불심자도 아니고 신원불명자도 아니기 때문에 영장 없이, 그리고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수사상 임의동행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법에서 하나하나 제도를 보는 것보다 이 용어, 일본인들이 용어를 만들었어요. 근대법학은. 그래서 용어를 조금 알아두면 좋은데, 이 찾을 심자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제 다툴 심자. 양자가 뭐냐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속내를 듣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다투다, 말다툼하다.
묻고 답하다. 그래서 신문은 속내를 듣는 절차예요. 그러면 속내를 들으면은 공개가 맞아요? 비공개가 맞아요? 비공개로 가는 게 적절합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다툼하다, 묻고 답하다라고 하니까 이 공정성이 핵심이고 우리나라의 재판의 원칙에서 다양한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 절차 보장 조건이 많은데 공정한 재판, 공정성에 가장 기여하는 것은 공개주의입니다. 이게 공정한 재판의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밀실에서 진행이 되다 보면 뚝딱뚝딱하고 그냥 쭉 얼버무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불완전한 제도라도 공개해놓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비판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재판은 자연스럽게 공정해지더라. 그래서 공개주의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묻고 답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됩니다. 중시가 된다. 반면에 신문이라고 하는 건 속내를 듣는 절차. 이 반대 신문은 본질에 맞지 않다라고 해요. 좀 시쳇말로 표현을 해보면은 누가 이제 물어서 너 그때 왜 그랬어 물어보니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사실은요 제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뭐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고 뭐 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판장님이 있습니다. 유도신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속내를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많이 야 지금 한참 속내 듣고 있는데 갱생이 들어오니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선택형에서 나오면 이 두 가지를 물어요. 구속장 피의자 신문 체포구속 적부 신문 이런 절차에서는 반대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틀린 질문이에요. 비공개로. 그런데 이제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다 이렇게 되고 물론 피의자 신문은 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공개주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간 변형이 오고요. 그리고 이건 형사하고 민사에서 증인신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 가처분이라든지 이제 가압류 절차, 비송사건에서 신문을 합니다. 일반 민사 본안재판에서는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문에서는 선서를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속내를 듣는데 선서를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신문 절차에서는 선서하고 증언에서도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서는 무효가 되고 신문과 신문은 정확히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신문과 신문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제도에서 본질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불신검문. 자, 주민등록법에서 임의동행.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신원불명자, 거동불심자고 수사상 임의동행은 피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수사상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논의가 나온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995년을) 중심으로 1995년이 누구냐면 고문경관 이근한이 87년에 도주했다가 1994년에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사에 있어서 어떤 고문이라든지 이런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형사사법 개혁이 1차로 이루어진 게 95년이고 그 2차가 2008년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신병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현행범 체포 얘는 로마법 이래로 있었고 긴급 구속이 있었어요. 요 구속 3원화가 돼 있었는데
현행범 체포와 긴급구속의 경우에는 석방 시에 체포영장을 받아야 돼. 이제 구속 시에는 구속영장. 그러니까 반드시 사후영장을 받고 이건 통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들이 현행범 체포나 긴급구속을 잘 활용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형사소송법 19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조 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며 필요 최소한도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이 199조 1항 단서를 이제 강제수사 법정주의도 있고 강제수사 비례 원칙도 있는데 199조 1항 본문은 수사에 관하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사가 가능하다. 이걸 가지고 과거에 199조 1항 본문을 임의수사 자유의 원칙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199조 1항) 단서. 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임의수사하고 임의수사는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내에 석방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고 가족 등에게 통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임의동행을 하면은 그런 거 없어. 근데 잡아가지고 막 귀 돌리고 머리 끄댕이 잡고 웃어. 따라서 해봐. 임의동행하고 와서 임의동행이라고 찍어. 그리고 구속을 하면 유치장에서 10일이 한도인데 보호실에 유치한다. 보호실하고 유치장하고 구분할 수 있나요? 경찰서 가봤어요? 경찰서에 가면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는 거 형사들이 저녁에 잡아다가 유치장에다 집어넣는 걸로 보이잖아요. 유치장이 아니에요. 이 당직팀의 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호실입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경찰이 지금 옆에서 사물을 보고 옆에서 조사를 하는데 뒤에 철창이 있다. 거기는 보호실입니다. 이 보호실은 주치명령, 정신착란, 자살기도자들의 보호조치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경찰서에 가면 큰 지구대에는 별도로 또 있기도 한데 유치장이 있고 유치장은 딱 들어갈 때부터 출입부터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분리된 공간에 있어요. 유치장이 아니에요. 유치장은 구치소에 준하여서 구치소의 업무를 대행하게끔 경찰서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거 아무튼 잘못된 그 보호실에다 유치하는 거. 보호실은 거기다가 그러니까 유치장으로 들어가면 경찰서 10일 이내에 검찰로 송치하든지 석방해야 되는데 보호실에 들어가면 막 한 달, 두 달 잡아놓을 수 있어. 예전에 이렇게 임의수사.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탈법적인 임의동행과 보호실 유치가 이제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터잡아서 1995년도에 이제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신설하는데 영장에 의한 체포는 발부율 99%입니다. 청구하면 다 나와요.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저 사람 무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제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영장이 발부가 되고, 실제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할 때, 누가 봐도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이 명백할 때 기각한다. 이게 체포의 필요성을 소극적 사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제의 영장 전담 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누가 봐도 무죄가 명백할 때만 기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가지고
뉴스에서 나오는 사안으로서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KBS 정현주 사장이 세금을 납부한 거,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다투지 않고 납부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KBS 사장에서 끌어내리는데 바로 무죄가 났어요. 그냥 그 체포영장이 기각됐어요. 우리 생각해봐도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세금 냈다는 이유로. 근데 당연히 대법원 최종 무죄가 나고, 그래서 당시에 KBS 사장이 2명인 시대가 나왔던 게 강제로 잘라냈다가 해임이 무효가 됐다 하는 사안이죠. 근데 아무튼 영장에 의한 체포, 이게 신설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는 그대로 있고 이제 긴급 체포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석방 시에는 사후영장이 없고 이제 구속 시, 계속 구금 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이렇게 해놨다. 당연히 이제 구속은 그대로 나온 거. 자, 이렇게 법을 만든 것은 영장에 의한 체포까지 간편한 신병 확보책을 마련하고 이 절차를 완화한 거예요. 이렇게 절차를 완화한 취지는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탈법적인 임의동행과 보호실 유치를 근절하자. 이제는 법이 손쉬운 방법을 주는 대신 어기면 무조건 위법하다. 이렇게 만들고자 한 거예요. 입법 취지. 그럼 이런 입법 취지에 볼 때 수사상 임의동행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취지가 드러나 있어요. 자, 일단은 먼저 외워둬야 될 게 있어요. 아까 191페이지. 193페이지. 체포, 영장 없는 체포가 나오면 거기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려면 현행범인, 준현행범인으로서 이거 외워야 돼요. 명필비,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비례성의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된다. 현행범 체포 내가 요건 외웠다고 막 장난아지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딱 이 정도예요. 현행범인, 준현행범으로서 미란다 원칙 고지 이런 전제가 나타나면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비례성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긴급체포를 아마 공부할 때 요건 중필긴으로 외운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나눠라 해요. 작고하신 이재상 교수님 이외에는 중상필긴으로 나누고 무엇보다도 범죄의 중대성, 이재상 교수님 교재도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한다라는 점에 대한 어떤 상당한 혐의가 있을 거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들이 줄이다 보면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빼요. 근데 긴급체포의 핵심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 객관적 혐의라고 하는데 일단 범죄 혐의의 상당성, 그 다음 체포의 필요성은 도인이라고 체크해놓고 도망 및 증거인멸을 구속사유와 똑같다. 마지막으로 긴급성. 자, 이거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행범인, 준현행범인으로서 명필비, 범죄의 중대성, 범죄 혐의의 상당성, 이게 객관적 혐의입니다. 체포의 필요성, 긴급성. 1995년 이전에는 범죄가 중대하면 다 오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이전에도 긴급체포가 95년도에 조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긴급체포를 많이 의존했는데 범죄가 중대하기만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를 구별하는 핵심 징표입니다. 자, 형사소송법 요 조금 하고 쉬겠습니다. 211조. 자, 이거 헌법에서도 나오죠. 누구든지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211조 1항, 2항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직후 이게 현행범인이고 2항이 자 211조 2항에서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는 자, 범자 체크해주세요. 법전에다가 그 다음에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됐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장자. 3호 신체 의복류의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 신체의 신자, 의복류의 의자. 4호에 누구냐고 묻자 도망을 할 때 누자. 그래서 준현행범에는 이제 장신의 누범이라고 외워주는데 이 준현행범인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용어부터 이렇게 썼다고 누가 틀렸다고는 안 해요. 준현행범 체포라는 용어는 없어요.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에 준하여 현행범 체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용어는 현행범 체포인데 이 준현행범인의 특징이 뭐냐면 구체적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동수사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강제수사, 어떤 객관적 혐의라고 하는 것을 의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할 때는 불신검문에 불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도둑이야 하고 도망가. 도둑이라는 혐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야, 이 도둑놈아! 친구끼리 장난하다가 야, 이 도둑놈아! 소리치면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심각하게 가서 체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혐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애매한 상황들이에요. 특히 211조 2항 4호는 형사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긴급체포에서 객관적 혐의라고 하는 거, 혐의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피상적으로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올해 나온 시험 문제 같은 경우들이 이런 전제입니다. 야간에 강도가 있었어요. 어두운 뒷골목에서 (1분간) 추적. 다음 날 우연히 만난 경우. 야간에 강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근무를 하고 현장에서 목격을 했다. 또는 어떤 CCTV로 인상을 명확히 확인했어. 인상을 확인했어. 다음날 우연히 조우를 했다. 자, 여기와 여기에 차이가 있죠. 아래쪽은 객관적 혐의가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쪽은 어두운 골목길에 1분간 추격하고 다음날 우연히 조우했는데 하나 더 붙일까요? 어떤 인상의 유사, 인상만 유사하다. 이랬을 때는 긴급 체포로 갈 수가 없어. 현행범인도 아니죠. 추적을 놓쳤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신검문을 하고, 이렇게 애매한 자는 불신검문을 하고
불응하고 도주를 했을 때 211조 2항 4호를 적용해서 212조에 따라서 이렇게 준현행범인으로서 현행범 체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수사 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걸 이제 최근에 출제를 아예 어떻게 체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긴급 체포는 안 돼. 객관적 혐의가 없어서. 그래서 중상을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행범인은 아니에요. 추적을 놓쳤기 때문에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직후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인상이 유사하다. 그래서 이건 거동불심자에 해당해서 경직법 3조 1항에 따라 불신검문을 하고. 그런데 이에 불응하고 일단 불신검문을 하면은 먼저 경직법 3조 2항으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도망간다. 그러면 현행범 체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현행범 체포, 초동수사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우리 특례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게 211조 2항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대신에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뭐가? 미란다 원칙 고지가 필수라는 거예요. 제가 일단 이 제도들을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 제도들이 제가 까먹기 전에 뭘 할 거냐면은 혐의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어떤 미란다 원칙 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에는 사례 하나 보고 빨리 팍팍팍팍 뭐 끝내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는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병 확보의 5가지 일단 지금 물어본 것은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했을 때 이 5가지를 모두 검토하는 게 원칙이다. 두 번째로는 임의동행이나 보호실 유치가 언급이 됐는데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1995년에 법이 좀 조정이 됐다. 그 다음 세 번째,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는 특히 현행범인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직후는 로마법에도 나타나고 우리나라 고조선 8조의 법 나올 때 그때는 안 됐다고 생각해요. 내 물건 훔쳐서 도망가면 잡으면 누가 뭐라고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제도예요. 반면에 긴급 체포는 새롭게 만들어낸 제도인데 양자의 차이, 영장 없이도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사형무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이것도 있지만 그거 아닌 거 몇 개 없어요. 핵심은 객관적 혐의가 있느냐. 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 이건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웬만하면 인정될 수도 있고 근데 핵심은 객관적 혐의다. 그래서 중상 필견으로 나누어서 외워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5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